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볼 주제는 여러분도 아마 이제 평생의 숙제이고 아마 모두 다 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창의적인 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창의적인 인재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이 도대체 뭔지 책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제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가지고 한 6가지 정도를 창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창의는 당연함에 지리를 던져 캐묻는 항의다 이렇게.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질문 많이 하고요. 기존의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늘 물음표를 던져서 물어보고 이런 거를 저는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한양대학교의 대학의 교수이기도 하지만요. 제 이름 앞에 이렇게 보시면 지식생태학자 이렇게 써갖고 다니거든요. 지식생태학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람으로부터 얻기보다는 자연에 가서 많이 얻거든요. 저 가운데 있는 새가 참고로 여러분 동박새라는 새인데요. 저게 평상시에 지렁이를 잡아먹고 살아요. 지렁이는 땅속에 있다가 비가 오는 날만 귀신같이 알고 땅 위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땅속에 있던 지렁이가 땅 위에 비가 오는지 어떻게 알고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빗방울이 막 땅을 두드리면 그 땅의 미묘한 진동을 지렁이가 이렇게 피부로 감지해 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동박새가 이제 비가 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잡아먹는데 여러분 비가 오는 날이 많을까요? 1년 365일 중에서 비가 안 오는 날이 많을까요? 비 안 오는 날이 많잖아요. 안 오는 날은 지렁이가 다시 땅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땅 위에 먹이가 없어져서 다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저 새가 비가 안 오는 날도 땅 위에서 지렁이를 불러내가지고 잡아먹고 있어요. 어떻게 잡아먹느냐? 자, 이제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가운데 있는 동박사가 평상시에 지렁이 행동을 여기 오른쪽 상단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관찰합니다. 관찰한 데이터를 정보로 바꿔서 앉아서 가만히 궁리에 거듭하면서 생각하는 게 그 차례예요. 그러는 순간 이 새가 통찰이 왔어요. 큰 깨달음이 왔어요. 아, 땅속에 있던 지렁이가 땅 위에 비가 오는 날만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비가 안 오는 날은 내가 땅속에 있던 지렁이로 하여금 비가 오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부리로 이 동박사가 땅을 막 찍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땅이 막 울리니까 땅속에 있던 지렁이는 이제 진동을 감지한 다음에 비가 오는 걸로 착각해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지렁이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죠.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도 다 저마다 살아가는 이유와 원리와 방식이 있고요.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만 창의적인 게 아니라 자연에 있는 생명체들도 창의적으로 머리를 써야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태계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살아가는 원리와 이유와 방식 이런 걸 뽑아서 사람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바꾸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드는데 제가 지식 생태학이라고 만들었고요. 저는 그런 걸 연구하는 지식 생태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오늘 이제 제가 누가 창의적인 인재인가, 그다음에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서 미래 교육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이런 교육의 미래 모습은 어떤지를 약 50분에서 1시간 정도 남짓하게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창의적인 인재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7번에 보시면 마지막 가운데 사이 전문가라고 해서 제가 새로 만드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엠파티쿠스, 호모 심비우스, 호모가 붙어가지고 무슨 인간 시리즈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이제 디페랑스라는 단어가 바로 불란서 철학자 데리다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영어의 디퍼런스로 차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거를 이 사람이 ENC를 ANC로 바꿨어요. 그래서 불란서 말로 디페랑스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문 용어로 차이연이라고 하거든요. 차이를 시간 공간적으로 연기해 놓자. 그래서 호모 디페랑스, 제가 이제 사이 전문가라고 만들었는데요. 잠시 후에 저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1번에 보시면 제너럴리스트가 나오잖아요. 제너럴리스트는 말 그대로 일자형 인재, 넓게 많이 아는 사람, 깊이 없는데 넓게 많이 아는 인재들을 일자형 인재라고 그러죠. 자,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비돼서 I자형 인재, 이렇게 스페셜리스트, 깊이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 깊이 파다가 또 깊이 대상이 됐다.
한우물 파다가 자기가 판 우물에 매몰됐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죠. 스페셜리스트. 자, 그다음에 이제 T자형은 말 그대로 옆으로 팠다가 다시 밑으로 파고, 그죠? 그래서 깊게 팔려면 넓게 파기 시작하는 이런 거를 이제 굳이 영어로 하면 제너럴 스페셜리스트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A자형 인재는 A의 양쪽에 이렇게 기둥처럼 맞대고 있는 거 있죠? 두 가지 전문성인 거고요. 가운데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A자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두 사람이 전문가가 서로 소통하는, 그래서 전문가와 전문가의 소통을 강조하는 인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V자형은 T자형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넓게 파다가 장애물이 만나면 또 피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깊게 파려면 넓게 파기 시작해야 되는 이런 V자형 인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생물학자가 컨실리언스라고 해서 통섭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최재천 교수와 장대익 교수님이 번역한 책이 이제 통섭이라는 책인데, 그 통섭형 인재가 우리 대한민국을 한때 크게 많은 인구의 화두가 인구의 그 회자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식의 큰 줄기를 잡는 O자형 인재.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통섭해서 창의적으로 지식을 만들어내는 인재들을 통섭형 인재라고 그러는데, 사실 통섭형 인재는 여러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비판받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여기서 그냥 논외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7번, 7번째 사이 전문가는 뭐냐면 전문가 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존중하는 전문가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창의적인 인재상을 제가 사이 전문가라고 놓은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만 갖고는 창의적인 지식을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내가 모르는 나의 분야와 다른 분야에 있는 전문가와 끊임없이 만나서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융합해서 제3의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런 인재들을 제가 사이 전문가라고 그랬고요. 제가 예전에 썼던 브리꼴레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리꼴레르가 바로 뭐냐면 융합형 인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제 이걸 또 브리꼴레르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사이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사이 전문가가 뭐 하는지 제가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2007년도에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나가지고요.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 차가 폐차되고 제가 잠깐 졸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제 제 차가 전복돼서 이 갈비뼈가 양쪽에 7개, 5개씩 부러졌었거든요.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지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 흉부외과 의사가 와서 갈비뼈만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팔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팔뼈는 또 자기 전공 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뼈는 정형외과 의사가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교통사고 나면 목이 가장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목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또 신경외과 의사가 보고, 그래서 이 세 분이 와가지고 각자 오는 시간도 틀리고요. 각자 자기 맡은 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뭐 만나가지고 유영만 교수 신체의 뼈에 대해서 진단한 결과를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협진 이렇게 진료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의논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어디가 아프냐면 이 팔뼈와 목뼈 사이뼈가 아프고요. 팔뼈와 갈비뼈 사이뼈가 아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뼈를 전공하는 의사가 병원에 없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뼈 아픔을 체험하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이 전문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의 디퍼런스의 ENC를 ANC로 바꿔서 디페랑스, 전문 용어로 이제 차연이라고 번역합니다. 차이를 여기서 규정하지 말고 시간 공간적으로 연기해 놓고 내일 또 그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불란서 철학자 데리다가 만든 단어를 제가 갖다가 호모하고 붙여서 호모 디페랑스. 그래서 이 갈비뼈와 팔뼈 사이뼈, 즉 갈비뼈 전문가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형외과 의사가 갖고 있는 지식, 신경외과 의사가 갖고 있는 지식을 다 이렇게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지식을 서로 이렇게 내 거와 네 거를 합쳐서 제3의 지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저는 바로 우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즉 사회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잠시 여러분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또 2달 만에 빨리 회복돼 가지고요. 나와서 이제 제 취미 생활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거거든요. 관찰했는데 놀랍게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렇게 주행 속도에 따라서 찬송가가 다르더라고요. 80km일 때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100km일 때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120km일 때는 주여 나 이제 갑니다. 뭐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도 앞만 보고 전속력으로 목표를 향해서 달리다가 결국은
큰 죽음 앞에 간신히 살아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위에 제목에다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아, 속도가 빨라지면 세상을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밀도가 뭐냐면 여러분이 매 순간, 삶의 매 순간 느끼는 삶의 충만감, 만족감이거든요. 근데 속도가 빨라지면 그런 매 순간순간에 다가오는 의미를 곱씹어서 생각해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만 보고 달리다가 저도 죽을 뻔한 체험을 하고 이런 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존 실리 브라운이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한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인텔리전스, 지능이라는 게 뭘까? 지능. 여러분 우리 지능 그러면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전문성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지능을 뭐라고 정의했는지 여기 영어로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네트워크 오브 엑스퍼트, 엑스퍼트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서로 섞여 있는 네트워크에서 워크 투게더 함께 일하는 소셜 스킬, 이게 바로 사회적 스킬이 바로 인텔리전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은 혼자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사람을 각 성과를 내는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지능을 아예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사회적 스킬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다시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걸 보시면 지능은 결국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결국은 이게 바로 사회 전문가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만 갖고는 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내 전문성, 또 다른 전문성, 또 다른 전문성 서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네트워크에 모여가지고 협업을 해가서 그 복잡한 문제를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는 이런 상호작용의 능력이 결국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창의적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오늘 제가 상상, 창의, 창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상상력을 가지고 뭔가 상상한 것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걸 실현시켜 보겠다는 의지가 창의거든요. 의자가 이게 뜯어 있자인 거 아시죠? 그러면 창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그치거든요. 창의적인 사람은. 그러면 이제 이게 창조로 연결돼. 창조가 만들 조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의성을 가지고 내놓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저 창의의 의자가 뜯어 있자거든요. 아직 뜻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로 구현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창의가 창조, 만들 조자. 의 아이디어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나 시대를 바꾸는 문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그게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시작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잉태됐다가 그게 마침내 세상을 바꾸는 창조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창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창의는 없었던 걸 새롭게 생각하는 발상이 아니라 연상이다. 자, 두 번째, 창의는 어떤 테크닉,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창의는 경험이 축적돼 생기는 것이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이따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창의성은 경험인데 경험이 바로 뭐냐면 창의성의 재료거든요. 이 재료가 직간접적으로 풍부한 사람한테 창의성이 솟아나지 저 경험이 없는데 창의적인 기술을 가르친다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저의 신념을 포함하고 있는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의는 남의 걸 그냥 베끼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다르게 훔쳐오는 것, 스킬이거든요. 이 표절. 그래서 여기에 잘 들으셔야 되는데 표절이 남의 걸 불법으로 이렇게 베끼는 걸 표절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내 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표절인데 그걸 잠시 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아이디어를 뒤섞는 것보다는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합되는 것을 이종 결합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사람들이 종류가 다른 특이한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트워크에 있는 전문가들이 서로 소셜 스킬 상호작용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이종 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창의적인 사람은 굉장히 정상적인 사유를 하기보다는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유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의 질문을 던져서 비정상적으로 사유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창의는 좌뇌형, 논리적인 인간보다는요, 우뇌형,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내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좌뇌와 우뇌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논리 분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굉장히 그 치밀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논리가 고꾸라진 그 시점에서 상상력이 싹이 자라고 그런 것이 이전과 다른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창의성은 발상이 아니라 연상이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해서 정의 내린 거 아시죠? 여기 things. 이 things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거든요. 이 경험한 것을 커넥션하면, 커넥팅하면 창의성이 나온다. 아, 그러니까 창의성이 나오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일단 things가 많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창의성은 기술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그랬죠? 잠시 후에 things가 직간접적인 경험이에요. 창의성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재료가 풍부한 사람이 이걸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커넥팅, 연결하면 그럼 그게 바로 크리에이티비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은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수많은 things들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연결시켜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사과에 대해서 글을 쓰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사과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야, 아담과 이브의 사과도 있지 않습니까? 뉴턴의 사과도 있고 세잔느의 정물의 사과,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 미의 사과, 윌리엄 텔의 사과,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르네 마그리트라는 벨기에 초현실주의 화가가 그린 이 역발상의 사과. 자, 그 다음에 또 스피노자의 사과 아시죠? 나폴레옹의 희망의 사과, 백설공주의 미혹의 사과. 그 다음에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건 누구의 사과일 거냐면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사과를 먹고 세계 지도를 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스의 사과, 애플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의 기적의 사과, 이시카와 다스코치의 그 생태학적으로 농약 안 치고 이렇게 만드는 기적의 사과. 이 마지막에 있는 사과가 뭔지 아세요? 공개 사과라고요. 자, 그러면 이 12가지 사과를 제가 새롭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을 엮어서 세상을 바꾼 12개의 사과 이런 제목을 쓴 다음에 그 밑에다가 각각의 사례를 쭉 편집하면 이게 바로 창의적인 12개의 사과라는 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창의성은 발상이 아니라 연상이라고 그랬죠. 이 연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은유법이거든요. 여러분 은유법이 뭔지 아시죠? A는 B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독서는 피클이다. A가 독서, B가 피클. 그러면 독서하고 피클이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연결시켜서 놓고 생각해 보니까 책을 읽기 전에 오이였다가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피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가 피클이 될 수 있지만 피클이 다시 원상태인 오이로 돌아갈 수 없는 이런 변화를 비가역적인 변화라고 그래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변화. 이게 바로 독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를 피클하고 연결시켜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는 이런 게 바로 저는 은유법의 위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세요. 저 독서가 피클하고 연결되니까 관계가 새롭게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독서하고 피클이 경계가 무너지고 독서와 피클이 상호 침투하고 이종 결합이 되면서 독서하고 피클이 없었던 의미가 새롭게 생성이 되고 독서에 대한 이전과 다른 사유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잖아요. 결국은 은유법도 관계없는 두 가지를 연결시켜 가지고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는 이런 게 저는 창의성은 발상이 아니라 연상이라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은유법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MIT에 있는 마빈 민스키 박사가 창의성은 흔한 구성 요소들의 흔치 않은 결합. 아까 스티브 잡스도 Connecting Things라고 그랬죠. Things가 바로 주변에 흔해 빠져있는 열려있는 많은 요소들이에요. 그런 거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조합을 하면 아까 예를 들었던 봐보세요. 공하고 개하고 사과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는 흔한 구성 요소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엮으니까 결합을 하니까 공개 사과라는 새로운 이미지, 메시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창의는 기술이 아니라 경험이다. 제가 여기가 예전에 상상하여 창조하라 책을 쓰면서 이런 공식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천지인이라고, 여기 인은, 인간의 창의성은 땅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것 곱하기 하늘로 향하는 욕망을 곱하면 창의성이 나온다. 이거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인간이 땅에서 경험하는 걸 가지고 뭔가를 계속 추구하고 간절히 바라고 그러면 이 경험했던 것들, 땅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막 두 가지 이상이 연결시켜져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저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대학 교수이기도 하지만
제가 예전에 수도 공고, 전기 공고 다니면서 용접을 했었거든요.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용접을 하고 이렇게 저 자격증 시험 보다가 기능사 자격증 시험 보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도공고 졸업하고 경기도 평택 화력발전소에 가서 또 근무도 하고, 또 그 전에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시골이 저 고향이 충북 음성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수렵, 뭐 어로, 채취, 농경 생활도 하고. 자, 결국은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보니까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주역에 있는 사자성어가 불극필반이 뭐냐면, 사물이 극에 달하면 필 반드시 반전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창의성이 나오려면 일정 기간 창의성이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 계속 축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축적되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문제의식을 딱 만나는 순간 이게 화살표가 기하급수적으로 팍 스파크가 튀는 것처럼 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극필반이 되기까지 다양한 경험들이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창의성 교육을 시킨다고 창의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디어, 메타포, 크리에이티비티가 다 똑같은 거예요. 아이디어가 뭐냐면 아이디어, 기존의 것의 새로운 조합이 아이디어거든요. 메타포, 은유법이잖아요. 메타포가 아까 말씀드렸죠. 메타포, 오이와 피클 관계없잖아요. 연결시키니까 새로운 의미가 탄생하고, 크리에이티비티, 아까 스티브 잡스가 그랬죠. Connecting things라고. 관계없는 things를 커넥션 하니까 연결돼서 창의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메타포나 크리에이티비티나 다 관계없는 걸 두 가지를 연결시켜 가지고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런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경험이라는 게 없으면 연결시킬 재료가 없는 거잖아요. 재료가 없다는 얘기는 창의성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창의성의 원료가 없다는 거예요. 원료가, 재료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창의적인 걸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잘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이게 고등학교 때 용접하는 사진이거든요. 제가 온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철판에 구멍이 크게 뚫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제 자격증 시험에 떨어진 거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온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용접봉을 녹여가지고 철판에다 구멍을 크게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철판만 생각하면 이렇게 보름달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름달이 연상이 되는 거는 철판에 구멍을 뚫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철판을 생각하면 절대로 보름달이 연상이 안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철판에 구멍을 뚫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보름달과 철판을 새롭게 연결시킬 수 있는 상상력의 원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창의성은 모방이 아니라 표절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그동안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책을 무려 지금까지 93번째 책을 썼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계속 쓰고 있어요. 엄청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 퇴임 전에 책을 약 100권까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모방과 표절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정치권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락이 와요. 교수님 혹시 정치에 입문하지 않겠냐고. 근데 제가 사실은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장관급 이상이 되려면 청문회를 해서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저는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책이 표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윌리엄 렐프 윙의 독창성이란 들키지 않은 표절이다.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명언을 남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카소가 훌륭한 예술가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멀리서 훔친다. 이런 말 써본 거 아시죠? 그러면 카피는 뭐냐? 가까이서 베끼는 거고, 스틸은 뭐냐? 멀리서 훔치는 거. 그것에 따라서 훌륭한 예술가냐? 위대한 예술가냐? 여러분, 피카소가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그림 아시죠? 그걸 스틸 훔쳐다가 자기 방식으로 추상화 방식으로 추상화를 무려 150개를 그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예술적 창작은 이전 작품의 표절입니다. Nothing is original. 오리지널은 없어요. 다 새로운 것이 뭐냐? 기존의 것의 낯선 조합이 바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또 이렇게 표절할 수 있어요. 석사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박사는 멀리서 훔치고, 이걸 또 이렇게 표절해요. 이류 작가는 티나게 겉모습만 베끼고 인류 작가는 티 안 나게 원리를 훔친다.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카피와 스틸은 피카소 형님 거니까 내버려두고 앞에 걸 계속 바꾸면 이게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 창의적 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절은 나쁜 게 아니고 이전 작품과 다르게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창의적인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풀바디의 전문식사라는 1863년도 그림은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왼쪽 상단에 1510년도, 오른쪽 상단에 1515년도, 왼쪽 하단에 1515년도에 세 가지 그림을 적당히 편집해가지고 풀바디의 전문식사라는 그림이 탄생한 겁니다. 저게 그냥 순수한 만화의 창작이 아닌 거예요. 이전 작품을 참고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피카소는 풀바디의 전문식사라는 이 그림을 훔쳐다가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150개로 추상화를 그려요. 딱 봐도 피카소 그림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예, 이게 바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처음 본 것 같고, 처음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부자 대 데자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훔쳐오는 게 뭔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케아라는 가구회사 아시죠? 이 가구회사는 부품을 팔잖아요. 부품, 조립품을 팔지 않고 부품을 팔아가지고 do it yourself, 네가 가서 집에 가서 가구를 조립해라. 이거를 햄버거 회사가 훔쳐왔어요. 맥도날드가. 그래서 빵 종류, 그 다음에 치즈 종류, 야채 종류, 고기 종류 갖다 놓고 네가 원하는 햄버거 네가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훔쳐온 거냐면 이케아라는 가구 회사에서 스틸 훔쳐다가 자기 분야에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케아가 아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케아가 만약에 다른 가구 회사가 저 do it yourself라는 걸 갖다 훔쳐다가 가구 회사다 쓰면 동종 업종이니까 이케아는 그거를 고소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맥도날드는 자기네하고 전혀 관계없는 경쟁자가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창의는 동종교배가 아니라 이종결합이다. 여기 이제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들레지의 아장스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장스망은 뭐냐면요. 영어로 번역하면 arrangement, 배치라는 뜻이에요. 배치. 자, 여러분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자주 가는 곳 두 군데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자, 아침에 일어났다가 학교 가죠. 학교 갔다가 집에 가죠. 그럼 1년 365일 학교 갔다 집에 갔다 집에 갔다 학교 갔다 이런 게 들레즈가 얘기하는 식으로 아장스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학교 안 가도 되는 날은 자꾸 다른 데를 가보고 집에 안 가도 되는 날은 다른 데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환경과 마주침이 생기지 않으면 깨우침, 뉘우침, 가르침 이런 침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낯선 환경과 자꾸 부딪혀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경험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넘어섬의 경험이란 지각 불가능한 것과의 피할 수 없는 마주침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넘어서야 돼요. 지금 내가 전공하는 교육 과목, 내가 교육공학과다. 그럼 교육공학 전공을 넘어서서 자꾸 다른 분야에 가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책을 읽고 이래야 우리가 이종결합이 돼서 창의적인 마주침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학생들이라서 적절한 예가 아닐 수 있지만 아빠나 엄마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아빠, 막걸리 그러면 퍼뜩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그러면 아빠는 비 오는 날 주로 막걸리가 땡기지 않습니까? 막걸리 주로 어디 갔다가 드시냐면 등산 갔다가, 그죠? 막걸리 안주는 뭐 드세요? 파전. 그러니까 막걸리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틀에 박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막걸리하고 마주친 게 비 오는 날 마주쳤잖아요. 등산 갔다 와서 마주쳤고 막걸리가 파전과 마주쳤잖아요. 그러면 막걸리에 대한 여러분 새로운 글을 쓸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막걸리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마주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막걸리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으로 글을 쓰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막걸리를 아빠한테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회사 가기 전에 빈속에 한 3병 마시면 막걸리 마시다가 취해가지고 회사 못 갔다는 이런 아픔이 연상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막걸리와 새벽을 연결시킬 수 있는 놀라운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들레즈가 얘기하는 아장스망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걸리의 아장스망은 뭐냐? 막걸리와 늘 따라다니는 배치를 바꿔야 막걸리 파전 늘 따라다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막걸리하고 비 오는 날 연상되잖아요. 막걸리하고 등산 연상돼. 이런 것들을 깨부숴야, 즉 넘어서야 새로운 상상력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MIT에 있는 미디어랩의 전 소장님도 니그로 폰테라는 교수님도 크리에이티비티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보시면 영어로 unlikely, 만날 것 같지 않은데 juxtaposition이 만나는 거거든요. 만날 것 같은데 unlikely, 만날 것 같지 않은 이런 두 가지 이질적인 것들이 우발적으로 충돌했을 때, 마주쳤을 때 이런 걸 바로 이제 전문 용어로 메디치 효과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메디치 문명 아시죠? 메디치도 바로
이질적인 두 가지가 부딪혀가지고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것을 메디치 이펙트, 메디치 효과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지식이라는 개념과 산부인과 의사라는 개념을 갖다 붙였어요. 이질적으로, 우발적으로. 그랬더니 지식 산부인과 의사. 여러분, 지식 산부인과 의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 최초로 제가 지식 임신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어요. 지식 자연분만 유도법 이런 걸 연구하는데 이런 게 어떻게 생각이 나온 거냐면 흔해 빠진 지식과 산부인과 의사가 우발적으로 만나니까 세계 최초로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지식 낙태 수술 방지법 이런 걸 연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도 실제로 겪었던 사건인데요. 제가 트위터에다가 지식 산부인과 의사라고 써놨는데 실제로 의사가 저보고 의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의사 자격증이 있냐고. 아니 내가 만든 건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자격증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를 밟고 의사 자격증을 따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의사한테 그럼 의사님 색채의 마술사 저 화가잖아요. 샤갈은. 그럼 샤갈 마술사는 화가는 마술사 자격증이 있냐. 이렇게 저도 지식에 대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을 연구하려고 남들이 안 쓰는 지식 산부인과 의사를 썼더니 자꾸 의사들이 저한테 시비를 걸잖아요. 제가 못 살게 그러고.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그러면 의사냐 물어봤더니 와 교수님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남 건축이라고 트위터에 저를 또 공격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캡처해 갖고 온 거예요. 여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와 이분 진짜 교수의 자질이 의심된대. 아니 윤봉길 의사가 정말 의료인으로 알고 계세요? 여기서 의사는 의로운 사람의 존칭입니다. 한양대 이런 무식한 교수님이 계시다니. 정말 이런 그러면 제가 구두 대학병원 차린 사람은 이 사람은 병원 설립 허가증이 있냐? 이 사람도 무허가 영업인데 왜 저 사람은 공격을 안 하고 나만 공격하느냐? 그랬더니 교수님은 의사가 아닌데 의사라고 대중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런 제가 정말 이런 웃기는 사고를 당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공개 사과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공개 사과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공개 사과했더니 교수님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자, 여러분한테 제가 공하고 개하고 사과를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보여주면 여러분 웃어요, 안 웃어요? 안 웃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나로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익숙한 것의 낯선 조합인 거죠. 네? 그리고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 봐보세요. 데페이즈망이라는 기법을 개발했는데 데페이즈망이 뭐냐? 여기 보시면 얼룩말하고 사자. 아니 사자 따로 얼룩말 따로일 때는 익숙했는데 어서 많이 본 이미지가 하나로 붙어 있잖아. 이질적, 즉 유사 이미지의 이종적 결합 이런 게 바로 새로운 상상력을 싹을 키우는 건데 이런 거는 미술, 화법의 데페이즈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낯선 이미지의 중첩 이런 것들, 익숙한 이미지의 낯선 중첩을 데페이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개 사과도 익숙한 이미지의 낯선 조합.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있어하고 상상력이 폭발하는 거고 여기서 새로운 이미지가 부각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상상력은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나온다. 여러분, 요즘엔 높이뛰기를 할 때 이렇게 앞으로 넘을까요? 뒤로 넘을까요? 누가 정상인가요? 이 사람이 정상인가요? 이 사람이 정상인가요? 원래는 이 사람이 정상이었어요. 모든 높이뛰기 선수는 다 저렇게 넘어가가지고 저런 사람들의 사고의 한계는 인간은 신체 구조상 2m를 넘을 수 없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의 한계가 있는데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세계 최초로 이 사람이 뒤로 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려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2m를 넘어가지고 2m 24cm를 넘어버렸어요. 이 사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 정상에 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다 물음표를 던져가지고 과연 그럴까? 이렇게 시비를 걸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 뒤로 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딕 포스베리 1968년도에 멕시코 올림픽 때 나타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높이뛰기 선수는 다 앞으로 넘었거든요.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에 가기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처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용접공이라서 이 시계를 하나 샀어요. 이게 브랜드 이름이 웰더 용접공이잖아요. 자, 이게 시계를 용접으로 만들고요. 이렇게 시계를 주문하면 용접공 공구 박스에 담아가지고 보내줘요. 저는 이 시계 발상이 보통 시계 그러면요. 정밀함, 섬세함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용접, 터프함, 가방도 봐보세요. 시계 보내주는 용접공 공구 박스에 담아서 보내주고 이 시계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는 이 가운데 이 시계 회사 설립 연도가
since 2075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정상적인 영문법으로 따지면 since 뒤에는 과거 시제가 와야 되는데 미래 시제를 썼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 시계가 유명해진 이유는 이렇게 정상적인 영문법을 파괴하고 우리는 2075년까지 이 시계 회사의 슬로건이 The Welding of Time에 시간을 용접하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버리겠다라는 이런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시계 회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케이지, 백남진 선생님의 스승이 아닙니까? 이분도 정상이 아니에요. 이분이 작곡한 음악이 4분 33초라는 악보가 있어요. 1막 침묵, 2막 침묵, 3막 침묵. 놀랍게도 악보에 아무런 음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음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의 음악에 대한 발상을. 음악은 연주자가 연주하고 청중이 듣는 이런 게 꼭 음악이 아니라 4분 33초 동안 세상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자동차 경적 소리,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 침 흘리는 소리, 막 옆 사람과 잡담하는 소리, 이런 모든 소리가 다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 33초 동안은 이 세상이 다 모두 음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 들어보라는 이런 놀라운 발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세계적인 작곡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정상적인 발상을 깨부수고 창의적인 발상을 한 거죠. 자, 이 사람 봐보세요. 초등학교 학생인데 세계 지도가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20년 후에. 강화도, 한반도, 제주도, 독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바로 비정상적인 아이인 거예요. 근데 이런 지도를 그리면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요. 애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애를 병원에 데리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아이들이 많아야 정말 상상력 천국에 정말 아인슈타인을 뛰어넘는 이런 아이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여러분, 사과 10개 중에 3개 먹으면 몇 개 남을까요? 예. 어떤 학생이 손 들고 3개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여러분이 무슨 이유는 10개 중에 3개 먹으면 좌뇌형 인간들, 논리적인 사람들은 주로 뭐라고 그래요? 7개 남는다고 합니다. 7개. 그러면 사람은 10개 중에 3개 먹으면 7개. 그럼 아무도 안 웃어요. 근데 10개 중에 3개 먹으면 3개 남는다. 왜 웃어요? 뜻밖의 답을 낸 거잖아요. 정상적인 답이 아니잖아요. 논리적인 답이 아니고 완전히 운해형 상상력의 답인 거죠. 여러분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를 접어라 그러면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접어가 구겨가지고 던지면 가장 멀리 날아가잖아. 근데 우리는 비행기 접을 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비행기 날아가다가 고꾸라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가는데 이런 비행기는 던지면 가장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행기가 아니다. 이런 것도 정상적인 발상인 거죠. 정상적인 발상이 아닌 거죠. 자, 여러분 모든 선풍기에는 날개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이슨이라는 선풍기에는 꼭 날개가 있어야 될까? 이렇게 물음표를 던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처럼 날개 없는 선풍기가 나온 거고요. 여러분 스테이플러에는 침이 있다. 침이 없는 스테이플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스테이플리스 스테이플러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꼭 뭐뭐에는 뭐뭐가 있다. 자, 선풍기에는 날개가 있다. 이거를 믿고 거기서 혁신을 거듭해봐야 그저 그런 선풍기만 나오는데 완전히 assumption, 가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선풍기에는 날개가 없다.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날개 없는 선풍기가 나오는 거죠. 자, 6번째, 이제 창의는 논리가 아니라 상상에서 나온다. 그래서 초코파이 안에 초코가 얼마나 들어있냐 계산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렇게 계산했어요. 초코파이분의 초코 곱하기 100은 초코끼리 약분하니까 파이분의 100.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당 32%가 초코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학생 아닙니까? 물론 답은 틀렸지만 틀렸다고 하기보다 이런 상상력이 저는 우리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알람 시계인데요. 왼쪽에 알람이 이렇게 풀려요. 그러면 이 알람을 끄시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알람 오른쪽 이렇게 레고를 블럭을 맞추듯이 잘 맞춰야만 시계가 꺼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시계를 꺼야 되겠죠. 이 시계는 여러분이 늦잠을 자면 램프에 불이 켜지는데요. 불 켜진 순서대로 선을 끊지 않으면 선이 폭발하는 이런 알람 시계. 이거는 내가 늦잠을 자면 내가 싫어하는 단체로 돈이 출금된, 그러니까 잠을 잘수록 돈이 출금되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벌떡 깨이겠죠. 그죠? 도대체 이런 시계를 만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창의적인 발상을 했을까?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알람 시계와 관련돼서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불안감이 있고 불만족스러움이 있어요. 이걸 가슴으로 생각하는 것을 측은지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인의 아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삼성에 근무했었거든요. 거기서 7사제 했었어요. 7시 출근, 4시 퇴근. 7시에 출근하려면 새벽 한 4시 반, 5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람을 3개를 맞춰놓고 차례대로 무의식 이렇게 끄고 끌어안고 자다가 맨날 뒤늦게 혼났던 이런 아픔이 있어요. 즉 알람 시계에 관련은 불편합니다.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누군가가 고객이 이 알람 시계가 만나는 접점에서 느끼는 이 세 가지 불편함, 불안감, 불만족스러움을 가슴으로 생각해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제때 출근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한 사람들이 그런 시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봐보세요. 운동할 수 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잠을 자면서 운동할 수 있게 만들까? 이런 운동하면서 잠을 자고 잠을 자면서 운동하는 거. 예, 저같이 이렇게 수염이 많이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면도하기 귀찮은 남성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한 사람이 한 바퀴 돌면 면도도 되고 이발도 되고 이런 창의적인 면도기를 개발한 거죠. 우리 엄마들 화장하기 귀찮을 때 엄마한테 이거 하나씩 선물하세요. 화장하기 귀찮은 여성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한 사람이 저렇게 단 1초 만에 화장하고 출근할 수 있는. 그럼 이런 건 누가 만든 거냐? 예, 화장하기 귀찮은 여성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한 사람이 밤잠을 안 자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 저 여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놀라운 아이디어의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같이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은 바지 의자에 앉으면 바지에서 의자가 나오고 일어서면 다시 바지가 되고 이것도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선생님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한 사람이 선생님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된 거죠. 자, 우리 학생들한테는 적당한 예가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게 소주의 정수기거든요. 소주 빨간 거 누르면 따뜻한 정종이 나오고요. 파란 거 누르면 청아가 나오고. 예, 근데 저는 아주 고백하면요. 고등학교 때 제가 공고 다녔거든요. 공고 다니면서 용접을 하다가 정말 술을 많이 마셨어요. 소주를 불량 청소년으로. 그런데 소주를 액체 상태로 못 마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소주를 기체 상태로 코로 흡입하게. 그러니까 이건 학생들한테는 적절한 예가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발상의 방법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소주를 액체 상태로 못 마시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저 사람을 나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술을 같이 마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액체 상태로 못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체 상태로 코로 흡입하게. 그러니까 소주는 액체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기체 시장이 있다는 이런 놀라운 발상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소주를 액체 상태로 못 마시는 그 아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명의 창조나 시장의 개척은 타자의 아픔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일을 저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창의는 정리를 해보면 창의는 당연함에 시비를 걸며 반대하는 거부입니다. 그래서 당연함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지구 창의적인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창의는 호기심을 기반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는 창의적인 학생들을 정답을 찾고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을 창의적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요, 정답을 찾는 능력은 인공지능이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대답할 수 없는,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내는 사람, 이런 인재들을 문제아라고 합니다. 저는 창의적인 인재는 문제아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잘 내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장인은 기존의 방식과 헤어지는 결별입니다. 기존 것과 사이를 표명해야 돼요. 했던 방식과 익숙해지고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틀에 박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과 결별하는 사이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창의는 대충 해가지고 나오지 않거든요. 정말 목숨 걸고 자기가 상상했던 것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바꿔서 현장에 구현시키려면 끊임없이 몸을 던져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거든요. 도전을 하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창의성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창의는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낯선 제안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제안, 건의사항이 많아요. 왜냐하면 늘 현실에 대해서 불편하니까요. 그리고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을 많이 합니다. 이걸 건의한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의는 통념을 깨고 개념을 탄생시키는 의미 부여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독서는 피클이다 이런 것처럼 기존의 국어사전이나 누가 정의해 놓은 사전에 나와 있는 말들 있죠. 그런 말들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재정의를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독서는 피클이다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독서는 책을 읽는 행위. 이거는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정의를 바꾸는 순간 세상은 정의가 바뀐 그 순간부터 이전과 다르게 공부는 망치다, 독서는 피클이다. 이럴 때 독서를 피클로 새롭게 은유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순간 그때 새롭게 독서는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의를 항의, 질의, 사의, 열의, 건의, 정의 이렇게 다시 또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책, 그다음에 사전, 국어사전 말고요. 뭐 국어사전 필요하지만 뭐 비슷한 말 사전, 동의어 사전, 뭐 한 글자 사전, 뭐 그다음에 마음 사전 이런 사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책에. 영화를 보면 명대사 이런 거 많이 또 메모하시고요. 그다음에 음악을 들으면 음악만 듣지 마시고 그 음악이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는지 사연과 배경을. 그다음에 지나가다가 광고판을 봐보세요. 광고판 중에 창의적인 거 많죠? 그런 거 메모하세요. 그리고 간판도 마찬가지고 거리의 문구, 그리고 누군가 얘기했던 명언 이런 게 다 개념입니다. 개념. 이런 걸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런 재료가 축적돼야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재료가 풍부해지는 사람들이 연결시킬 가능성, 연상의 가능성도 많아진다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이런 건 앉아서 배울 수 있는 거지만요. 여러분이 이제 나가서 몸을 움직여가지고 관찰해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느껴보기도 하고 여행도 떠나보고 새로운 일에 도전도 해보고 낯선 사람과 만나 대화도 해보고 예기치 못한 낯선 상황과 마주쳐 보기도 하고 실패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몸을 움직여서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창의적인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은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만나는 거예요. 개념과 체험이 만나는 데서 저는 위대한 창조의 꽃이 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념이 없는데 체험이 많으면 그 위험합니다. 그런데 체험이 없는데 개념이 풍부하면 그건 관념에 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해본 게 많은데 개념이 없으면 이걸 적절한 언어를 선택해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데 체험은 없고 앉아서 저 왼쪽에 있는 책 엄청나게 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재미없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자기가 직접 해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야 위대한 창조의 싹이 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저만의 신념 사전을 만들어 나가요.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다른 책에 있는 정의는 다른 사람의 신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교육이란 뭐뭐뭐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신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재개념화 시켜가지고 교육을 나의 방식으로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점 사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 파는 곳, 표 사는 곳 어떤 게 더 적절할까요? 옛날에는 제공하는 사람 입장이었어요. 표 파는 사람. 근데 따지고 보면 표 파는 것의 존재 이유는 표를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발상을 바꾸는 거라든지 연상사전 아까 말씀드렸죠. 예. 예를 들어서 뭐를 연상하면 막걸리를 연상하면 뭐가 연상돼 이런 연상들을 자꾸 깨부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사전 논리적으로 정의한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정의한 거. 즉 내 마음으로 정의한 거예요. 내 몸으로 느꼈던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유사전 아까 말씀드렸죠. 독서는 피클이다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가치사전은 뭐냐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어 5개를 뽑으세요. 예를 들면 저는 열정, 혁신, 신뢰, 도전, 행복 이 5가지가 저의 핵심 가치거든요. 이 가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의 내린 대로 매일매일 작은 스토리를 만들고 그걸 스토리를 만들면 스토리가 축적돼서 히스토리가 됩니다. 히스토리가 축적되면 그게 my way,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5가지대로 생각하고 5가지대로 매일매일 스토리를 만들고 5가지대로 책을 쓰고 5가지대로 강의를 하고 5가지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러면 어느새 누구도 걸어갈 수 없는 마이 웨이, 나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은 가치 사전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의 삼성 인력 개발은 저의 직속 팀장님이도 하셨던 우리 신태균 부원장님께서 최근에 이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인재의 관격. 그래서 창의력은 4C에서 나온다. 시력, 자세히 보는 눈이에요. 시야, 넓게 보는 눈, 시야가 넓어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선, 본질을 보는 관점, 시선을 바꿔야
결국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각, 보는 각도, 이전과 다르게 바라보는 눈이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시력과 시야와 시선과 시각이 바뀌면 바로 우리의 창의성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보다 우리가 나아지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이거 약간 언어적인 유희이기도 하지만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는 아시죠? 내가 안에 있으면 나의 전공 눈으로 좌정관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전공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지금 여기서만 머무르지 말고 한 발짝 한 발씩 나아갈 때 장애물을 만나고 걸림돌을 만났을 때 걸림돌을 또 디딤돌로 바꾸고, 그러려면 그렇게 되면은 어제보다 조금씩 조금씩 나의 창의력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교류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의적이지 못한 이유는 편견과 선입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른들한테 제가 강의할 때는 이 견자를 개견자로 바꿔서 우리가 20, 30년 동안 키워온 개 두 마리가 있다. 그게 바로 편견과 선입견이다. 그 다음에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개가 있다. 중학교 시험 문제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 뭐냐 그랬더니 100번 묻는 사람은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게 들을 문자에 볼견자를 학생이 물을 문자에 개견자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선생님이 자기를 개 취급당했던 이런 아픈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 100번 묻는 사람은 개만도 못하다. 이런 답을 쓴 웃지 못할 그런 사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소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려면 혼자 똑똑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의적인 사람들의 지능을 뭐라고 정의했죠? 전문가들이 네트워크에 있잖아요. 그 네트워크에 있으면서 어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업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 사회적 스킬을 지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창조라는 것도 결국은 혼자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함께 공감해야 됩니다. 이 공감을 해야 융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머리로는 이해는 가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을 해야 저 다른 분야의 사람과 나의 전공 지식이 합쳐서 융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새롭게 창조가 되는데, 이거를 촉진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소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통이 착할돼야 나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하고 융합하고 창조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꽉 막혀 있다. 그러면 이제 불통돼 가지고요. 이 분통 터지고 우라통 터지고 막 그렇게 저 통자가 이제 아플 통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통하지 않으면 아플 통자가 된다. 이런 말도 여러분 와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하나의 가상의 스토리이긴 한데요. 독창성에서 협창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나의 아이디어를 수용해주지 않고 비난하고 왕따시키면 내 창의성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옥황상제님께서 한국의 과학을 부흥시키려고 퀴리 부인을 파견했어요. 그랬더니 몸매도 안 되고 그래서 퀴리 부인이 지금 한국에 와서 선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디슨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는,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대기업에서 특허를 안 받아줘요. 그리고 세 번째 보낸 과학자는 아인슈타인은 전 과목을 다 잘하는 공부 선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수학만 잘해가지고 수능도 못, 대학에 문턱도 못 가고 지금 무의도식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갈릴레오는 지구는 돈다고 계속 입 바른 소리만 해가지고 정부에서 연구비를 끊어서 한강변에서 지금 공공근로로 여생을 보내고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뉴턴을 파견했는데 뉴턴은 또 교수님도 이해 못하는 논문을 써가지고 졸업이 안 돼서 저런 최전방으로 끌려가서 지금 군복무로 여생을 보내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꾸며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뭘 나눠보고 싶냐면, 이 사람들이 다 창의적인 인재들이거든요. 근데 그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노벨상도 타고 위대한 과학적 업적을 남겼는데, 특히 이런 한국이라는 문화권에서, 이것도 가장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요, 어떤 특정한 문화권에 오면은 이 사람들이 다 배척받고 외면당하고 아이디어를 받아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돼 버려서 결국은 이 사람들의 창의적인 인간으로서 거듭날 수 없는 그런 문화적,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그런 뒷받침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짜 창의성은 협동의 창의성,
문화의 창의성 이런 것들이 같이 협업이 돼서 뒷받침될 때 우리의 독창적인 목소리가 더욱더 크게 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본인도 창의적이어야 되지만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고 창의적인 제도를 만드는 이런 리더가 될 때 우리와 같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그 절치부심하면서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의 이 정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번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